지금 제 앞에는 혈압이 오르다 못해 꽉 막혀버리다가 시원하게 쫙 풀려버리는 시댁 사연이 들려 있어요. 어떤 악역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응징을 받게 되었는지 바로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필립님이 들려주는 사연을 재밌게 들어오며 잘 지냈습니다. 공짜로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 늘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가슴에 사연 하나쯤은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놀랄만하고 코믹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꼭 채택돼서 필립님의 목소리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7년이 넘는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저희는 대학 선후배 사이에서 발전한 사이였답니다. 제가 딱 30이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받아서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오빠가 있는 집안의 막내였는데 그이는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을 잃고 15살이나 어린 시동생을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거의 아들 같은 동생이어서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자주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꼬꼬마였던 시동생이 중학생 사춘기가 되기까지 저에게 누나 하며 잘 따라줘서 저 역시도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다고 말해줬을 때는 자기 형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말해달라며 저 대신 혼쭐을 내주겠다는 너스레도 떨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어린 시동생이 있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중학생인 시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말이죠. 저는 당연히 미성년자인 도련님을 혼자 살게 할 수 없어 대학에 갈 때까지는 저희가 데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손바닥이 제 등을 세게 스매싱을 했답니다. 아유, 이 화상아. 시동생을 네가 키우겠다는 거니? 준철이랑 결혼을 하려거든. 걔 동생이 다 크고 하든지 해라. 엄마, 그때까지 기다리면 나 3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시동생이 아주 얌전하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케어하고 말 게 없다니까.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아주 좋다고.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해줘요. 너 내가 이렇게 말려줄 때 결혼 미뤄라. 나중에 괜히 후회하지 말고 말이야. 아, 글쎄,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한다니까. 충고는 그만 넣어두고 축하나 해줘.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인 건 알았지만 시동생이 걸림돌이 되는 일 따위는 없을 걸 확신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결혼을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신혼집에서 시동생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은 집에서 눈치가 보였는지 자기 옷은 직접 빨고 집안일도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렸는데 마음이 올곧은 시동생은 조금이라도 밥값을 하고 저를 도와주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는데 딱하고 가여운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 많고 착한 시동생과 같이 사는 삶은 조금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4년 동안 저희와 같이 살다가 대학에 들어가며 독립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그동안 모아온 돈을 주며 등록금으로 쓰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아주 잘해준 건 아니지만 형수로서 최선을 다해준 것 같아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적었네요. 한편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크게 잘 돼서 제가 호강하기 시작했답니다. 직원 둘을 둔 작은 사업체이지만 일당 100 역할을 했는지 매달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죠. 세월이 조금 지나 시동생이 20대 후반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전셋집을 선물로 마련해주기도 했답니다. 형수, 저한테 너무 큰 걸 주셨어요. 맨날 받기만 하는 것도 이젠 미안해 죽겠다고요. 자식아, 그럼 네가 받기만 해야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놈인데 뭘 받으면 되겠니? 네 형수가 너 좁은 자취방에서 사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 이게 다 네 형수 생각이니까 형수한테 감사해라. 형수님은 날개가 어딨나요?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형수님이에요. 등록금에 시시때때로 용돈까지 다 챙겨주셨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 전세까지 구해줘요. 이걸 다 언제 갚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10배로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이구, 돌려받자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착하고 선하게 잘 커줘서 고마워서 드리는 겁니다. 또 좋은 회사까지 들어갔으니 초라한 방에서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볕 잘 들고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내야 더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공하시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도 가고 하세요. 시동생은 제 말이 끝나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중에 꼭 성공해서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아이 가지는 걸 계속 늦춰왔는데 이젠 경제적이나 마음으로나 여유가 생겨서 바로 이세갖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이와 금술이 언제나 좋았기 때문에 따로 작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건강식으로 식사를 하고 술을 끊고 지냈답니다. 그러자 아이를 계획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제 나이가 40에 가까워져서 병원에서 조심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행여나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설득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돈과 제 욕심보단 태아를 위한 길을 택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들어서 10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집에서 태교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어서 바깥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시동생이 자주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사가지고 왔답니다. 저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산달이 다가왔어요. 병원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같이 와서 저를 응원하고 격려를 해주었네요. 형수님, 조카가 태어나면 제가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최고의 삼촌이 될 테니까 건강하게 낳으시기만 해요. 아셨죠? 여보, 들었지? 우리 딸이 태어나면 벌써 사랑받을 사람이 3명이야. 꼭 순산해서 누구도 아프지 않게 돌아와야 해. 여보, 도련님 고마워요. 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아이를 낳으러 다녀올게. 그때까지 어디 도망가지 말고 딱 기다려야 해. 알았지? 저는 남편이 분만실로 따라 들어온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산하는 장면을 본 남편 몇몇이 아내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전 그이가 절 여자로 보지 않을까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분만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과 분만실에 들어가 유도 분만을 시작했고 서너 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하고 예쁜 딸을 출산했네요. 이윽고 딸아이를 아는 남편과 시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감동의 눈물도 흘렸어요. 이제부터는 행복이 100배로 늘어나 즐거운 나날의 연속일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딸 바보가 되었고 시동생 역시 끔찍한 조카 바보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도 손녀가 생긴 게 너무 신기하고 기쁘다며 매일같이 찾아와서 놀다 가셨어요. 곧 40대가 되자 몸이 전보다 빨리 피로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실감이 났는데 시동생이 자주 찾아와 제 딸을 돌봐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컸고 그 영향력을 저희 식구들에게 아낌없이 쏟았네요. 그런 시동생이 나이 30이 되자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쑥맥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연애를 4년이나 해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더 늦추지 않고 빨리 결심했다며 예비 동서를 인사시켜 주었죠. 사람을 한번 보고는 다 알 수 없지만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처럼 시동생과 똑같이 착하고 좋은 여자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한 해 만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며 동서의 손을 잡고 허락의 말을 전했죠. 얼마 뒤 두 사람은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신혼집을 얻는데 저희 부부가 조금 보태어 주었어요. 아직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데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남편이 5천만 원을, 제가 2천만 원을 건네주었죠. 물론 시동생은 더 이상은 신세를 질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는데 저희가 무조건 도와주고 선물해주고 싶다고 우겨서 시동생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도련님한테 뭘 바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저 동서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요. 우리 딸 혜민이에게 좋은 삼촌, 작은 아빠가 되어주면 돼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그거야 당연하죠. 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또 흐르네요. 저 진짜 잘 살게요. 그리고 두 분께 꼭 은혜 갚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도심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차렸답니다. 저희 두 가정은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했어요. 형제 간의 우애와 동서 간의 우애가 더 깊어졌죠. 시동생은 남편에게 사업 이야기를 많이 물었어요. 자기도 회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많은 걸 질문했죠. 그이는 자기가 아는 것 100% 이상으로 시동생을 가르쳐 주었고, 사업할 때 생길 문제점과 고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도 세세히 알려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시동생은 회사 퇴직금으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철저하게 준비한 터라 대성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사업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 운이 없는 건지 1년 동안 적자는 기본에 무리하게 이어가려고 대출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무리하지 말고 폐업하라고 알렸는데도 이를 귓등으로 듣다가 억대 빚을 지게 되며 쫄딱 망하게 됐어요. 신배야, 넌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했어. 형이 조언한 대로 조금씩 넓혀가야 했는데 큰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이 난 거라고. 너 빚이 얼마야? 모르겠어 형. 나는 사업가 기질이 하나도 없나 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 시동생이 크게 상심하자 제가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서방님, 이제 겨우 32인 남자가 이깟 일로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비싼 과외비 냈다 치고 다시 시작해봐요. 서방님은 야무져서 금세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형수님,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면목 없습니다. 그런데 취해진 김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진 빚이 꽤 많아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다시 회사 생활을 할 거니까 매달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서방님, 저희 지금 혜민이 앞으로 적금 들어놓은 거 말고는 여윳돈이 없어요. 도와드려봤자 몇백만 원만 가능해요. 억까지는 저희도 힘들어요. 그럼 혜민이 적금을 깨시면 안 될까요? 혜민이는 아직 2돌밖에 되지 않은 애기잖아요. 제가 빨리 벌어서 갚아드릴게요. 시동생이 얼마나 돈이 급하면 이런 말까지 하나 싶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충분히 많이 도와주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은 스스로 갚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서방님은 아직 젊고 유능하니까 빨리 갚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신배야. 형도 지금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번 일은 너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자 시동생은 평생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썩은 표정을 짓더군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인상을 쓰면서 말이죠. 치, 돈도 잘 벌면서 그것도 못 도와줘? 형이 부모님 보험금 다 차지했으면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자식 말하는 태도가 왜 이래? 그리고 방금 보험금이라고 했냐? 신배야,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고 간 건 하나도 없어. 형이 널 키우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렸으니까 형이 부모님 유산을 죄다 꿀꺽했는지 말이야. 시동생은 선을 심하게 넘었고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 선하고 착한 시동생의 다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말을 잃고 말았어요. 에이, 괜히 왔네. 누가 인생 조언 들으러 온 줄 알아? 그냥 있는 거 좀 빌려주면 될 것이지 훈계질을 하고 지랄이냐고. 형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이 죽는 소리 하는데 그깟 2돌 내기 적금 하나 깨지를 못해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만 가렵니다. 둘이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잘 사슈. 서방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방님한테 어떻게 해드렸는데 착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배신감이 드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인간들하고 계속 만날 일 없으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잡수고 사세요. 이만 갑니다. 시동생의 막무가내 태도에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남편과 혀를 차고 한숨을 연거푸 내쉬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동안의 애정을 모두 버리고 연을 끊자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잘해줬나 후회가 들었죠. 이후 저희도 시동생에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1년을 모르는 사람으로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부탁하려고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수님, 이거 혜민이 선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형이라네요.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그때 절연하고 나가신 거 아닌가요? 형수님,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돈 한 푼이 아쉽던 상황이라 영혼이 빠져나갔나 봐요. 저 그동안 형하고 형수한테 너무 미안해서 두 발 뻗고 자지 못했어요. 형님, 아주버님, 화 푸세요. 저희랑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두 사람의 사과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분노의 벽이 높게 세워졌는지 쉽게 허물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화가 나고 쫓아내고 싶었는데 예정이 있는 데다 남편과 형제인 시동생을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빚은 다 갚으신 거예요? 그 많은 빚을 어떻게 다 갚았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지금은 재밌게 일하고 살고 있어요. 집사람이랑 고물상을 시작했는데 벌이가 꽤 짭짤하더라고요. 고물상이요? 그거 많이 힘들지 않아요? 어쨌든 마음 잡고 열심히 사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서방님이 또 사업하면서 지내는 줄 알고 걱정이 됐거든요. 고물상도 사업입니다, 형수님. 이게 겉으로 보면 좀 하찮아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아, 제가 말실수를 했나요? 고물상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서방님, 예전처럼 또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저 다시 예전의 시동생으로 돌아왔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형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나 봐요. 형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려는지 물어봤어요. 시동생은 사업가인 남편에게 고물을 얻어 팔려고 여러 회사에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다행히 돈을 달라는 부탁이 아니어서 이 정도 제안은 제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이는 며칠 동안 꽁 하고 있더니 뒤에서는 시동생에게 줄 고물이 있는지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더라고요. 안 쓰는 컴퓨터나 가전제품, 서적, 심지어 전깃줄까지 싹싹 모아서 시동생에게 보내줬답니다. 그렇게 다시 서방님 내외와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지냈어요. 크게 실패를 하며 저희에게 큰 상처를 주긴 했지만 다시 전에 시동생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뻤죠. 남편의 발이 넓어서 고물을 소개해준 사업체가 수백 군데가 넘어서 시동생의 수입을 날이 갈수록 부풀어 올랐습니다. 덕분에 형제 사이가 더 좋아졌고 동서지간도 돈독해졌죠.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사이가 틀어지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답니다. 그런데 몇 주 뒤부터 시동생 내외가 저희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물을 가져가라고 위치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수신 거부를 하더라고요. 혹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해서 저희 부부는 시동생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떠나고 없더라고요. 고물상도 주인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죠. 남편은 아무래도 큰일이 생긴 것 같다며 일단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보려고 호적등본을 한 통 떼어봤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이사간 곳은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멀지 않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전세로 들어가도 8억 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 있던 곳이었죠. 시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여기로 이사를 떠났고 무슨 이유로 연락을 갑자기 끊어버렸는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라 그런지 주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골목길에 대충 주차하고 1층 공동현관에서 초인종을 울렸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형수님 아니십니까? 여긴 어떻게 하시고 찾아왔어요? 서방님, 진짜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바쁜데. 알았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1층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동생이 사는 1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시동생이 열어준 집 안에 들어갔답니다. 어머, 이렇게 좋은 집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서방님, 우리 연락은 왜 끊으신 거예요? 신배 너 로또라도 맞은 거야? 뭐라? 어떻게 알았어? 맞아. 로또 1등 돼서 30억이 생겼어. 이 아파트 15억짜리야. 어때? 죽이지?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형 연락은 왜 안 받은 거야? 설마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할까봐 피한 거니? 형이 누구한테 돈을 빌릴 사람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잘난 척하면 남 무시하는 개 같은 년놈들하고 연락을 끄는 거야. 그깟 고물 좀 준다고 생색을 어찌나 내던지 귓방망이를 날리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는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 그래서 더는 써먹을 가치도 없고 꼴도 보기 싫어서 연락을 끄는 거야. 대충 눈치라도 채고 있는 줄 알았더니 둘 다 멍청하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갑으로 대한 걸 생각하면 끔찍한데 우리가 왜 연락을 계속하겠어요? 맨날 어떻게 살아라, 뭔가를 명심해라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꼴 같지 않았다고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연을 끊으려고 했는데 뭐하러 왔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걸 자랑하니 기분은 좋네요. 속에 쌓였던 말도 해대니까 채증이 싹 내려간다고요. 여보, 당신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 두 사람은 저희에게 서운한 걸 넘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지는 1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길게 말할 거 없다며 여태껏 잘해줬던 게 허사라는 소리까지 하며 시동생 집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실망을 크게 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다시는 이 두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동생 부부 이야기를 금기어로 정하고 다시는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 혜민이와 셋이 사는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신경을 쓰지 말자면서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떠올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저는 늘 그렇듯이 딸 육아에 여념이 없었고 남편은 사업에 치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이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